바야흐로 2009년 저는 캐릭캐릭 체인지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덕질을 시작해 벌써 15년차 오타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라는 것을 먹게 되어 내일 모레면 30대가 되는 아저씨가 되었죠. 근데 솔직히 30대가 아저씨는 아니지 않나요? 이거 좀 짜증이 나는 게 요즘 애니 중에서 아재들의 키워드를 두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30대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아직 청춘이라고요. 나름 MG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피를 아재 취급하는 거 너무 서운합니다. 아 긁혔냐고요? 닥쳐 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그만큼 수많은 애니와 작품들을 보았는데요. 최근 저는 이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나 또한 나이를 먹어 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윗세대 오타쿠분들, 그니까 아키라, 공간기독대, 에반게리온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덕심을 키우신 덕후분들이 소아온, 스즈미 하루이의 우울, 케이온과 같은 작품을 보고 하셨던 꼰대 같던 말들. 요즘 작품들은 작품성이 없어. 미래가 암울하다. 이 말들을 들으며 진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허우적대는 말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구나, 이 마음들이 공감이 되는 것 보니 아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그저 작품성 운운하며 꼰대 같은 소리만 하는 뒷방 늙은이였던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엔딩이 같을 수 있냐고요, 씨. 여튼 이왕 아재 취급 꼰대 취급 받고 있으니 이 아재 꼰대의 하소연을 제대로 풀어볼까 합니다. 오레곤의 망장 리뷰 OMR 그 특별편 요즘 작품들의 결말이 같은 이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만큼 수많은 작품들이 완결이 났는데요. 좋은 혹은 무난한 엔딩의 조건을 크게 잡아 저는 총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작품의 엔딩이 무난하게 완결이 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3가지 조건을 잘 만족한 작품을 소개한 후 그거와 비교해서 이 작품들이 왜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지 아주 잘근잘근 씹어댈 겁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겠죠? 이 부분 감안해주세요. 첫 번째 조건, 완벽한 스토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깔끔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엔딩이 이상할 리가 없죠. 이게 뭔 바보아저씨의 어때요? 참 쉽죠? 같은 소리인가? 누가 저걸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걸까 싶으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원래 얘가 어땠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네, 뜬금없이 이상하게 돌아버렸네, 이런 얘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에 완벽하게 해당되는 작품을 저는 크게 2작품을 뽑는데요.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후드와 징저의 거인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소년 만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 내에서 버려지는 에피소드는 없으며 떡밥을 완벽히 회수하고 결말까지 완벽하게 내버리죠. 제가 나름 수많은 작품들을 봐왔지만 강철의 연금술사 이상의 작품을 보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이야기하기 앞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귀멸의 칼날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최애아이에서 욕먹는 요소 전부 다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온 요소들인 거 아시나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자, 귀멸의 칼날에서 바가지로 욕먹는 요소 중 하나 약물. 괜히 타마요를 먹고 약물 중독돼서 폭풍 약화된다는 전개. 네,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온 최종 보스랑 최종 보스급 강자가 다 먹방 잘못해서 죽었고요. 심지어 무자는 어거지로 먹게 된 거지 얘들은 자발적으로 처묵처묵한 거야. A few moments later. 왜 절 방해하는 겁니까, kimberly? 현자의 돌을 내놔라. A few moments later.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나오는 능력을 잃고 잊혀지는 엔딩이요? 주인공 에드도 최후에는 연금술 능력이 없어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냥 총구석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삽니다. 될 리가 없지. 최애아이에서 나오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같이 죽는 씬,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씬이요? 저거에 해당 안 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강연에서 그냥 필수 덕목이에요. 소중한 사람 떠나보내기는. 한 명의 소녀조차 구해줄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이런 비가 오기 시작했고, 아니 비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작 요소 때문에 작품이 망하지 않는다. 그 요소를 어떻게 쓰냐에 달렸다입니다. 강연이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저 요소에 의존하거나 막 쓰는 것이 아닌 탄탄한 스토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순 없으니 위에 언급한 것들을 강연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먹방씬. 여기서 나오는 프라이드는 별 이유 없이 자신의 동료 글라트니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글라트니를 먹기 전 키메라한테 당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현자의 돌을 많이 소모했다 말하죠. 저도 아까 어두울 때 꽤 많이 당했습니다. 이는 글라트니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그렇기에 프라이드는 글라트니 속 현자의 돌을 흡수해 자신의 현자의 돌을 채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프라이드가 글라트니와 힘을 합쳐 둘이서 협공한다는 선택이 아닌 그를 죽여 흡수한다는 선택을 한 이유는 물론 글라트니 역시 약점을 잡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신 또한 이미 당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이 그 힘과 능력을 흡수함으로써 둘이서 싸우는 것보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더 강하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오만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소함에서 느껴지는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강연을 명작으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죠. 아,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고요? 계속 한번 보시죠, 그럼. 그렇게 글라트니를 흡수하고 현자의 돌을 충전함과 동시에 글라트니의 능력까지 얻게 된 프라이드. 문제는 그와 동시에 글라트니, 폭식이라는 이름답게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배고픔이 같이 딸려왔다는 겁니다. 그 녀석의 배고픔까지 딸리는 바람에 좀 곤란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기폭제가 되는데 이후 자신의 부하이자 신념 성애자 킴블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 처하는데 뜬금없이 입맛을 다지고서는 그를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프라이드가 킴블리를 먹는 장면은 기존의 프라이드의 캐릭터성을 나타내는 것도 어떤 킴블리의 최후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장면도 아닌 정말 전혀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글라트니를 먹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게 킴블리를 먹은 프라이드는 최후의 전투에서 파괴되는 몸을 버리고 인간인 에드워드 엘릭의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프라이드가 먹은 킴블리가 프라이드를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추에서 아주 수가 없군요. 호문클러스 프라이. 다른 인간들은 현자의 돌이 되면 비명밖에 못 지르는데 킴블리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질문의 비명침은 저에게 자장가스보다 마찬가지니까요. 굳이 친절하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킴블리가 작품 내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겠지. 거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킴블리는 진짜 광기에 가까운 신념 성애자입니다. 간단하게 적이지만 신념을 지조있게 지키는 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얘가 호문클러스 밑에 들어간 이유도 자신의 신념을 펼치기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의 눈앞에 교만 그 자체인 프라이드가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비굴하게 인간 몸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가 배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죠.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잠깐의 빈틈이 결국 에드의 공격을 허용하게 됐고 프라이드가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자, 이 잠깐의 스토리, 이 하나의 악역이 패배하는 스토리에서 빈틈이 보이시나요? 프라이드라는 악역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들, 자신이 위기라는 점에서 혼자서 싸우는 게 더 강하다는 교만, 이후 그저 자신의 공복을 줄이기 위해 킴블리를 먹게 되는 폭식, 그리고 그 자신의 승리를 위해 교만함을 버렸으나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패배하게 되는 전개. 그 캐릭터성을 담아냄과 동시에 개연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정말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완벽하면 나는 분명 OMR 컨텐츠를 하며 최근 소년 만화를 까는 영상에서 강연, 그것도 한 장면 이야기하는데 벌써 각본 3페이지를 소모하고 있겠냐고요. 아니 뭐 거의 이건 강연 찬양 영상이야. 큰일 났네. 뒤에 애드 능력 있는 거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모르겠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귀멸의 칼날 약물 복용신, 사실 이 신이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신인지인가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몸을 약화시키는 것이니까 쓸만하고, 세 번째 약물도 떡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추잔이 요리이치한테 탈출한 방법을 타마요가 봤으니 대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요소가 작품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최종 보스인 추잔 식기가 주인
주인공 탄지로한테 당해서 죽는 건지 아니면 타마요랑 시노부의 약물 중독 때문에 죽는지 헷갈릴 정도죠. 물론 귀멸의 칼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종 보스격 혈기를 혼자서 쓰러뜨린 적이 없기는 합니다. 1기 최종 보스인 루이, 남매 간의 협공으로 마무리. 하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큰 타격을 입혔죠. 무한열차편 최종 보스 엠무, 랭고쿠, 제니츠, 네즈코의 서포트, 그리고 이노스케와의 협공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환락의 거리편 최종 보스 다키엔 규타로 남매, 탄지로 일행 플러스 음주의 협공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고, 도곡마을편 최종 보스 한텐구, 분신의 최강격인 조아쿠텐을 연주 캄로지가 맡아줬고, 최후의 그를 뵐 수 있었던 것은 여동생 네즈코의 결단이 있었기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귀멸의 칼날은 단 한 번도 주인공 혼자서 적을 쓰러뜨린 적이 없으며 어떻게 보면 본작의 주제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함께 싸운다는 의미에서 약물 요소는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있는데 지금까지 보스전과는 다르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보스전들은 결국 막타는 탄지로가 먹였어요. 물론 루이는 어떻게 보면 제외라면 제외인데 그래도 핵심들은 넣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엠무, 규타로, 한텐쿠 전부 탄지로가 주요 딜을 넣었고 막타도 탄지로가 칩니다. 다들 어디까지나 서포트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다만 그 서포트가 좀 비중이 있다 보니 주인공과의 1대1 맞다이보다는 레이드전과 같은 느낌이 강했을 뿐이죠. 그런데 추전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잡고 얘기해봅시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약점은 진짜 리얼 썸 파워를 받아야 죽는 최종 보스, 공략법은 진짜 해 뜰 때까지 뻗탱기는 것뿐. 여기서 회복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존재가 누구인가? 타마요엔 시노부. 폭풍 늘게 만들어 파워를 현저히 떨어뜨린 존재 누구인가? 타마요엔 시노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막은 게 누구인가? 타마요 시노부. 자, 그럼 이제 누가 메인 딜러죠? 그럼 탄지로는 무엇을 했는가? 저 타마요의 시노부가 깔아놓은 식탁 위에 해호흡을 살짝 얹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열받는 게 탄지로 혼자 버틴 것이냐? 아니요. 살아남은 주들인 암주, 연주, 사주, 수주, 풍주, 거기에 제니츠, 이노스케까지 해서 다구리를 쳐요. 그렇다고 탄지로를 위한 서포트 느낌이냐? 역시 아니죠. 다들 모두 다 함께 딜러예요. 아니 이렇게 평등하게 다들 시간을 끌어주고 심지어 막타가 탄지로인가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기로 변해서 응애 도망칠 거야 뿌뿌 하는 걸 다른 것도 아닌 그냥 일반 대원들이 막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 나온 김에 정말 중요한 딜이 될 줄 알았던 해호, 이것도 문제인 게 막 마지막 형태가 숨겨져 있고 완성되는 순간 엄청난 걸 보여줄 것이고 등등, 마지막에 형의 깨달음이 추잔을 쓰러뜨릴 수 있고 핵심인 것처럼 빌드업을 했는데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해 형태를 하나로 연결해서 계속 딜을 넣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술 하나가 아니라 기존 기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속기라는 얘기인데, 이시야 무슨 철권도 아니고 해협이 무슨 짱구야? 첫방비추거리 등절 빙글빙글 돌아가. 아니 명색의 주인공이잖아요. 얘 혼자서는 못 쓰러뜨려도 최소한 메인 딜러는 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봐도 강하지만 각성의 발판 포지션 같은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밸런스 붕괴라고 욕먹더라도 주인공 몰아주는 소년 만화들이 낫다니까? 물론 너는 좀 심했어 페어리테일. 이렇듯 너무 현실적으로 약한 주인공과 그와 반대로 너무 임팩트를 줘버린 요소로 인해 귀칼 후반부가 대차게 까인 거죠. 결국 이 요소 때문에 소년만의 핵심 재미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강철의 연금술사가 스토리를 살리기 위해 요소를 사용했다면 귀멸의 칼날은 스토리를 망치기 위해 요소를 사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포인트에서는 귀멸의 칼날에 집중으로 팼는데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얘기해 볼게요. 능력을 잃고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은 강철의 연금술사의 에드와 나이아의 미도리야. 에드가 능력을 잃는 그 장면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을 2배는 떠들 수 있을 만큼 가치 있으며 그 안에 강연의 핵심 주제를 담아낼 정도로 명장면 오브 명장면입니다.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리고 에드가 다른 사람한테 잊혀진다는 전개가 어색하지 않는 건 애초에 에드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고 싶다가 목표도 아니었으며 그가 최종 보스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일부 군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능력을 잃는 것에 큰 집착을 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미도리야, 데쿠는 능력이 없던 시절에도 히어로가 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으며 약하더라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핵심처럼 얘기하는 문장 これは僕が最高のヒーローになるまでの物語だ 처럼 엄밀히 따지면 이 작품은 미도리아라는 소년이 최고의 히어로가 되어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는 부분이 대단히 큰 부분이죠. 뭐 적인 올포원을 쓰러뜨리기 위해 능력을 포기하는 거야 참으로 미도리아스러운 전개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은둔하고 선생질을 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약하고 무모해도 영웅의 삶을 걸었던 미도리아의 캐릭터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개가 너무나도 어색한 거고요. 결국 스토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아도 그렇고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엔딩의 그 몇 년 뒤 같은 거를 함부로 박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작품을 망칩니까? 둘 다 뜬금없이 겁나 미래로 가. 심지어 한식기는 무슨 이야기야.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고 절망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애아의 호시노 루비와 강철의 연금술사의 에드, 알, 머스탱 대령, 윈리, 린 등등.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연에서 저거 안 겪은 애가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적이었던 그리드도 간지나게 저걸 겪는다니까. 네 영혼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잖아. 진짜 많지만 머스탱만 잠시 이야기하면 너무나 소중한 친구 휴즈 중령이 죽어 참담한 심정으로 절망하고 그것이 하나의 상처로 남아 극후반부 분노에 사로잡혀 괴물이 되어가나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이자 유사연인 리자, 역시 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애들, 심지어 적이었고 역시 소중한 사람을 잃어 분노의 괴물이 된 스카의 설득으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이겨내게 되는데 진짜 이걸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안 되는데 그 저 세 명이 각각 머스탱의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머스탱이 저들의 말에 단순히 풍동 주둥아리 속에 당한 것이 아닌 그 속의 의미와 경험을 알아 설득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들이 정말 상세하게 담아져 있는데 이걸 고작 저딴 식으로밖에 요약을 할 수밖에 없다니. 미안하다 중이. 그런데 호시노 루비는요? 루비에게 자신의 오빠인 호시노 아쿠아마린이 어떤 사람인가요? 전생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머니인 호시노 아이의 열성 팬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동료이자 그 소중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가족이자 전생에 죽어가는 자신을 위로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첫사랑, 진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는데 심지어 루비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다 상처받고 죽게 된다는 트라우마를 지녀 중후반부에 흑화하고 망가지기까지 한 애인데 짜잔 단 하나만에 이겨냈답니다 를 한다고요. 아까 이 개새끼 이건 그냥 진짜 하기 싫었던 거야. 스토리 짜기 싫었던 거지. 귀찮았던 거야. 그것 말고는 뭐가 없어. 이러니까 욕을 처먹지. 두 번째 조건, 설득력 있는 뚝심.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공부를 잘하시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거의 같은 논리죠. 그냥 들으면 그걸 몰라서 물어봤나 하는 대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강철의 연금술사, 저렇게 단점이 없이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거고요. 물론 몇몇 혹자들은 강연이 너무 길다 혹은 다른 소년 만화들처럼 강렬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도대체 나처럼 눈치 빠른 꼬맹인 질색이야. 정답이다 연금술사. 이 이상의 임팩트를 어떻게 주라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들은 취향의 문제이지 직접적인 단점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완벽한 애니메이션은 손에 꼽힐 수밖에 없죠. 그만큼 첫 번째 조건은 근본적이나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사실상 현실적인 성공 조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이 설득력 있는 뚝심이란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소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갖고 결말을 내 독자들을 납득시켜주면 됩니다. 무조건 팬들이 원하는 결과물만 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무조건 팬들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가장 완벽한 커플링은 데쿠엑스 바꾸고
때로는 작품성을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밀고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그 소신이 찝찝할지언정 납득은 가야 하지만 말이죠.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3작품 얘기를 드릴 건데요. 바로 저번에 소개하지 못했던 진격의 거인, 그리고 하렘물의 표본으로 뽑히게 된 작품 니세코이, 마지막으로 최애아이의 그림 작가인 유코야리 맹고의 희대의 문제작 쓰레기의 본망입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작품인 진격의 거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영상에서 진격의 거인은 기승전결이 완벽한 잘 만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분명 기승전결이 완벽한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만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우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의 경우 전개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장면들이 일절 없는 것에 반해 진격의 거인의 경우는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말의 에피소드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했던 게 거인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나가는 에렌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스러운 전기였던 1부에 비해 2부에서는 갑자기 그 에렌이 민간인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정말 뜬금없이 흑화되어서 등장했기 때문이죠. 진짜 처음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 사람들도 먹고 밟아대고 호두까기 하고 동료가 죽었는데 웃어대고 미친 줄 알았다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아예 주인공이 모든 일의 원흉이며 동시에 최종 보스라는 소년 만화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기까지 하죠. 전형적인 소년 만화였던 일부랑은 정말 완전히 거리가 멀었으며 그게 대단히 갑자기 벌어졌으니 팬들이 당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땅올림 했을 때 마지막까지 에이 설마 했어요. 명색의 소년 만화 주인공인데 학살을 하겠어? 사실 이런 비슷한 전개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개들은 팬들 사이에서 극강의 호불호를 갈리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이 바로 길티 크라운이죠. こんな俺でいいのか。 1시간 뒤 僕にできるやり方でやるしかない。 2시간 뒤 僕は生徒会長になんて向いてないんだ。 3시간 뒤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 이제 카드도 없다고. クズは区別しなくちゃならない。僕は王になる。 마찬가지로 엔딩에 있어서 문제의 그 발언을 제외하고서라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난 엔딩 자체는 잘 마무리했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진격의 거인이 소년 만화이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이슈를 끌었던 1, 2화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 전설의 1, 2화, 그 화에 담아졌던 것은 꿈과 희망, 모험 이런 것이 아닌 압도적인 존재인 초거대 거인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포, 그 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 나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심, 하나같이 소년 만화와는 거리가 먼 요소들이죠. 굳이 저 속에서 소년 만화스러운 요소를 찾아보자면 주인공 에렌이 갈망하는 자유라는 요소, 이는 소년 만화의 대표작 원피스랑도 일맥상통하는 요소인데요. 그마저도 후에 밝혀지지만 주인공 에렌은 그 자유에 집착해 드디어 자유라는 것에 속박당하게 돼버리죠. 이 부분도 참 분석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분석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리뷰는 강연 리뷰도 진격의 거인 리뷰도 아닌 요즘 엔딩이 왜 이렇게 같은가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하튼 근본적으로 진격의 거인의 장르는 복수물 혹은 다크 판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년 만화를 곁들인 거죠. 두 번째는 납득 가능한 에렌의 상황입니다. 그저 거인들만이 적인 줄 알았더니 바다 너머 마레라는 적이 있었으며 그 적들은 설득되기는커녕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공포 수준에서 적을 견제하기에는 이미 비공정의 발전으로 거인의 공포 자체가 퇴색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본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 분노의 원망과 복수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을 학살할 수밖에 없다 까지만 해서 원작이
내용이 대단히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애니에서는 여기에 여러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으며 결국 본인 또한 자유의 노예였음을 자백하고 문제의 그 대사도 수정해 개연성을 확실히 잡게 됩니다. 아주 잠깐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 수정해 애니라는 매체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격의 거인이 매번 대고 다녔던 문제인 우익 문제 혹은 전쟁, 학살, 미화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세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 작품을 편하게 호평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의 소신을 꺾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작가가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필력과 연출의 부족으로 다르게 논란이 되기에 애니에서 더 가다듬고 수정했던 거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소신을 꺾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에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본인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 손에 최후를 맞이한다는 엔딩을 보여줘 호평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격의 거인이 인기에 힘입어 그저 거인들끼리 싸움 혹은 마레를 그저 악마화해서 주인공 에렌이 이겨내고 막 시조도 설득해 기적적으로 수명을 늘려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카사랑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했다면 이 작품은 별로 그렇게 크게 호평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런 전개 자체도 잘 풀어냈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적어도 저는 이런 명작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작가의 소신 있는 뚝심이 명작을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격의 거인 파트만 도대체 몇 분을 녹음하는 거야? 본인의 소신을 갖고 뚝심 있게 간 작품 두 번째, 바로 니세코이. 여기서 잠깐 왜 소년 만화 얘기하는데 하렘 러브 코미디가 섞이는 건가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 단 한 번도 소년 만화를 깐다고 한 적 없습니다. 최근 엔딩이 왜 이렇게 못 같은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지? 가장 핫했던 작품인 귀멸의 칼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최애아이. 여기서 제가 안 봐서 깔 수 없던 주술의 전, 현지 진행형 작사에 나고 있지만 엔딩이 안 나서 못 가는 체인소맨 등이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전 얘들만 깐다고 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카구야는 고백받고 싶어, 우리는 공부를 못해, 5등분의 신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왜 요즘 만화들 엔딩을 다 같이 내는지. 한두 작품이어야지. 한 번 이슈됐던 애들은 다 저 모양 저 꼴이야.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왜 같이 느끼는지가 포인트지만 여하튼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니세코이를 잠시 보시죠. 니세코이는 야쿠자의 후계자인 남주인공 이치조 라쿠가 적대 세력 갱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갱의 후계자인 키리사키 치토게와 가짜 연애를 한다는 스토리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의 러브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가짜 사랑, 두 번째 포인트는 과거 자물쇠의 주인인 라쿠가 열쇠의 주인과 결혼하자고 약속한 진짜 사랑.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이 열쇠가 4개까지 늘어나 과연 진짜 열쇠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포인트이며 동시에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 썸타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제목부터 니세코이, 즉 가짜 사랑이고 핵심 전개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렇고 누가 봐도 결국 최후의 승자는 치토게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엔딩은 그 뻔한 것대로 치토게와 사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뚝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기에는 이 작품이 히로인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는 겁니다. 분명 타이틀 히로인은 치토게이기는 하나 매번 인기 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고 엄청난 열성팬을 가지고 있는 마리카도 있고 무엇보다 그 타이틀 히로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서브 히로인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노데라였다는 거죠. 지금이야 오노데라가 누구길래 저렇게 요라님 하실 텐데 아마 우리 때 오타쿠 분들이라면 오노데라는 사랑이다 라는 문장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흑발 청순 다정 귀여움, 이 모든 것을 맥스치를 찍는, 진짜 이 히로인을 사랑하지 않는 팬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 인기 1위를 달렸던 캐릭터. 그렇기에 한때 사랑 이퀄 오노데라라는 얘기가 돌았던 그 캐릭터. ありがとう。嬉しい。すごく嬉しい。 근데 뭔가 찬양의 힘이 약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밖에요. 저는 사실 오노데라보다 추구미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이어지는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추구미는 열쇠조차 받지 못했던 패배 확정의 캐릭터였으니까요. 난 그래서 솔직히 추구미 에피소드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패배가 확정이거든.
이렇듯 바로 서브 히로인의 인기가 가히 압도적인 상황이었기에 노선 자체를 틀어버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선을 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뭐 어떤 작품 마냥 겁나 뜬금없이 인기 바닥짓고 있는 수영캐나 정말 접점이 없었던 넷째를 고르는 작품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납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팬들도 충분히 이해해줬을 거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작가도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뚝심 있게 타이틀 히로인인 치토게의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치토게를 선택하는 스토리도 정말 맛돌이인 게 과거의 열쇠의 주인이자 진짜 사랑의 대상자는 바로 오노데라였다는 거. 그렇기에 과거도 현재도 치토게는 가짜 사랑이었는데 그 가짜 사랑을 하면서 결국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단순하지만 아주 깔끔 퍼펙트한 서사를 완성시켰다는 거. 이런 깔끔 완벽 맛돌이 서사를 냈기에 그렇게 압도적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오노데라 파들도 작품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뚝심이 있었기에 저는 니세코이를 수작이라고 생각하며 하렘 러브 코미디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쓰레기의 본망.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애아의 그림 작가와 이 작품의 작가가 동일한 작가라는 점.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엔딩은 위에서 얘기한 두 작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찝찝하다는 겁니다. 아니, 두 번째야 지금 이 이유의 주제에 해당되니까 그렇다 치고 첫 번째는 굳이 언급을 왜 하느냐. 제가 전에 최애아의 리뷰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스토리 작가가 분명 카구야의 아카사카 아카인 것은 맞나 스토리 내에서 적지 않게 그림 작가 요코야리 맹고의 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코야리 맹고의 작품에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必ず見つけ出して俺の手で殺すまでは絶対に殺してやる。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작품 내 복수물적인 요소들, 특히나 최종 보스의 캐릭터성은 심히 맹고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줬다면 맹고 선생님이 아카 선생님의 폭주를 막았어야 한다고 봐요. 진짜 뜯어 말렸어야죠, 맹고 센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맹고 센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논란 그 자체이기는 하나 단 한 번도 엔딩이 납득이 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맹고 센세의 대표작 쓰레기의 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얘가 어떻길래 그러냐고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짧게 먼저 얘기하자면 진짜 팬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뤄주고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마이웨이 결말을 내버려서 분명 납득도 가고 이 엔딩이 맞는데 짜증나고 찝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작가한테 졌다고 표현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그런가? 작품 자체의 엔딩은 그냥 보셔서 확인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인물의 엔딩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드릴게요. 바로 미나가와 아카네. 작품의 제목답게 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핀트가 하나씩 나간 쓰레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냐? 우선 본인 취미 생활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는 거입니다. 그니까 좀 과하게 얘기해서 NTR이 취미인 거예요. 楽しみ。搾取されるあなたの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애를 짝사랑한다? 그럼 바로 유혹 시작이에요. 거기에 뭐 15금 19금 그런 거 없어. 막 대놓고 유혹하고 호텔 가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 상대방이 분해하고 질투하는 모습,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고서 단물 다 빠졌다? 그럼 가차없이 버립니다. 진짜 아주 큰 뭐냐. 아주 유명한 십새끼? 자, 이런 캐릭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제발 패가망신했으면 좋겠다. 쟤도 진짜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그 돔공연 오메데또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막 주변에서 얘한테 복수, 한해, 만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카나이 나루미라는 애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 이게 뭔 억장 와르르 멘션 같은 소리인가? 오레군 너는 이걸 좋은 엔딩이랍시고 얘기하는 거냐?
거냐? 드디어 네가 도엠인 것을 밝히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선 이 작품의 제목이 뭔가요? 네, 쓰레기의 본망이죠. 본망이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작품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작품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니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는가가 중요한 거지, 누가 패가망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여기서 그 누구도 저 쓰레기의 패가망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건 이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들 뿐인데 맹고 센세는 팬들의 본망 따위는 알 바가 아니었던 거죠. 아까 얘기한 복수를 한 해 만에 했던 캐릭터요? 그래봤자 하나비 정도인데 하나비가 원했던 것은 결국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녀의 본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도 애초에 아카네는 그렇게 복수당할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카네는 기본적으로 여왕님 캐릭터이며 다른 캐릭터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빼앗은 것이 아닌 상대방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겁니다. 일종의 놀이인 거죠. 全然タイプじゃないもの。 그걸 알게 돼서 상대방 남자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뭐 어쩌라고 입니다. 결국 유혹당하고 흔들린 건 당사자들이고 서로 즐길 만큼 즐겼으니 안녕 빠이빠이예요. 아님 뭐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구원자가 되겠다, 혹은 똑같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겠다, 뻘 생각하고 있네 입니다. 애초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놀이에 잘잘못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자체도 새로운 유의로서 즐기는 게 아카네입니다. 저기에 유혹당해 저런 전개가 펼쳐진다? 오히려 캐릭터성 붕괴예요. 아님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네 카나의 나루미가 대신 복수해주면 되지 않느냐? 네,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되려 아카네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개연성도 캐릭터성 면에서도 맞아요. 뭐 도대체 어떤 캐릭터성이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카나의 저 자식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얘도 대단한 쓰레기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의미로 혀를 차게 될걸요? 結婚してください。めちゃくちゃ浮気しますよ。いいんですか？やった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캐릭터성이 붕괴되는 거고 스토리 방향성으로도 맞지 않는 건데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맹고 센세는 쌈무시하고 아주 지조 있게 맞는 길을 가시니 납득은 되고 맞는 길인데 뭔가 대단히 찝찝하고 짜증이 나는, 근데 또 이게 맞아서 뭘 할 말이 없는, 내가 살면서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작품들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선 귀멸의 칼날, 귀칼의 뚝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연, 어떤 강한 개인 혼자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연이 이어져 강대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은 결국 후손들에게 평화로 이어졌다. 그 관점에서 귀칼은 뚝심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로 귀칼은 단 한 번도 혼자서 적을 쓰러뜨린 적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키부츠지 추잔의 감동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초반에 많이 떠들어댔으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마지막 최후의 전투 끝 추잔이 죽기 바로 직전 평생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어져 왔던 귀살대의 인연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는 남은 자신의 피를 전부 죽은 탄지로에게 주입해 자신 또한 자신의 인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결국 최후에는 그 인연조차 다른 죽은 자들의 인연과 산 자들의 인연에 의해 패배해 물거품이 되었지만요. 이 악역조차 막판에 감동을 받게 하는 이 얼마나 뚝심이 네,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드러나죠. 뚝심은 있는데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많이 떠들었잖아요. 주인공의 비중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인공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배탈 나서 죽은 것 같아요. 어딜 가려고! 두 번째, 키부츠지 추잔의 감동.
나 참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여나 귀칼의 뒷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저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맥락을 이해하면 더 이상해요. 아니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겠다고 추하게 아기로 변하고 죽는 속도 좀 늦춰보겠다고 땅까지 어거지로 팠던 게 주장이에요. 하다못해 싸우는 도중에 도대체 나는 왜 지고 있는가, 저들과 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지? 뭐 이런 인연에 대한 고찰이라도 있음 모를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거슬리는 벌레 취급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들의 인연에 감동을 받아 나도 한번 실현해보겠다고 한다.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아니 뭔 개연성을 이따구로 만듭니까? 누가 얘 극 F로 만든 거야 도대체? 후손 파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필요 없어요. 후손들의 이야기가 뭐 이들의 인연으로 오니의 악연을 끊어 후대에는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 없고 살아있는 애들 후일담 정도면 됩니다. 왜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형, 후일담 나중에 외전으로 나와. 네,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그렇게 따지면 나이아도 후일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귀칼의 장면을 앞서 얘기한 진교의 거인으로 대입해볼까요? 아르민이 마지막에 평화를 위해 회담을 가려고 하죠. 근데 뜬금 한평생이 지난 후 딱 띄워놓고 멸망한 파라디섬하고 커다란 나무씨만 보여준다고 하면 지금 같은 호평이 나올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호평이 아니라 혹평으로 나락을 갔을 겁니다. 나이아의 뚝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히어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 올마이트에게 선택받아 진정한 히어로가 되어가는 한 소년 미도리아 이즈쿠의 서사. これは僕が最高のヒーローになるまでの物語だ。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화까지 방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 그로 인해 기존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고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미도리아와 진정한 히어로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거대한 강적인 올포원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함.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더더욱 성숙해 기존의 히어로에 의존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작은 히어로가 되는 더 발전된 사회가 되었다는 플러스 울트라를 실천했다 볼 수 있습니다. 후일담 에피소드에서 세상에서 고립된 아이가 한 명의 노인에게 구원받는 다소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들어간 것도 이런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담으로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원포올이라는 한 명이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개성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원포올의 소멸, 한 명이 영웅화되는 것이 아닌 시민 전체가 영웅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미도리아의 영웅화가 아닌 올마이트 와 시민들의 석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얼추 맞아떨어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올마이트는 왜 그 석상에 있느냐? 올마이트는 작중 내내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즉 저 석상 내에서 올마이트는 올마이트 개인이 아닌 평화의 상징 그 자체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도리아는 작중 내에서 어떤 상징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석상에서 미도리아를 세우게 되면 한 개인의 칭송하는 석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에 미도리아의 석상이 아닌 올마이트의 석상을 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쉴드 쳐줬다. 이거야말로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이 정도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 쉴드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이 안 되고 참전용사 엔딩이라고 조롱을 받는 걸까요? 네, 바로 두 번째인 미도리아의 서사가 작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주제가 총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플러스 울트라가 대주제, 미도리아의 서사가 소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품 내에서 두 주제를 따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도리아의 서사를 통해서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면전쟁 에피소드까지는 잘 반영이 됐으나 다크 히어로 에피소드부터는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의문, 정말 그냥 이 미도리아의 서사를 제대로 담지 않아서 문제인가? 소주제라고 했는데 그럼 중간에 바뀌고 다음 소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미도리아의 서사라는 소주제를 통해 첫 번째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 히어로에 의존하는 사회에 대한 의문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더 성장한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줄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전에 얘기드린 길티 크라운도 1쿨, 2쿨을 기준으로 완전 다른 색채를 보여주나 본 작품 내의 대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대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오히려 잘 뽑힌 거 아닌가? 그저 무지몽매한 대중의 여론몰이에 당한 것이 아닐 리가 없죠. 다른 작품과 다르게 나이아가 주제 전환에 욕먹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갑작스런 전환. 네,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려요. 바로 직전까지 미도리아는 열심히 성장 중이었으며 심지어 전면전쟁 중에서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크 히어로 편에서 애가 세상 다 잃어버린 애 마냥 다크다크해져 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된 계기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은 아니나 팬들이 느끼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거기다 이러고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난리불수 나고 막 어두칙칙하고 이러니 기존의 왕도의 색채가 강했던 본 작품을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더더욱이 당황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완결나지 않은 미도리아의 서사. 저는 사실상 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끝났어요, 미도리아의 서사가. 정확히는 내가 최강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능력이 최고치를 찍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정면전쟁에서 끝나는 게 맞기는 해요. 미도리아 이즈쿠라는 성품적으로 완성된 한 나약한 소년이 올마이트와 만나고 피나는 노력 끝에 몸도 마음도 완성된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한편의 스토리. 이게 바로 내가 최강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 속에서 플러스 울트라를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이즈쿠가 최고의 히어로가 돼서 일부 최종 보스를 쓰러뜨림으로 끝마침을 한번 맺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한 진격의 거인과 길티 크라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진격거에서는 그 역할을 말의 육군 전사대가 해줬고 길티 크라운에서는 1차 GHQ와의 대립이 그 역할을 해줬죠. 두 작품 모두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적 혹은 흑막이 있음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기존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첫 번째 서사는 끝마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아는요? 전면 전쟁 편을 보고서 그 어느 누가 미도리아의 서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에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도 않았으며 거기에 적에게 사실상 패배했죠. 이게 무슨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제대로 끝내지도 않았으니 결국 이 소주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나이아의 후반부 문제가 생겨버리는데요. 우선 먼저 캐릭터성의 붕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미도리아는 성품은 완성되었으나 능력이 없어 영웅이 되지 못했던 소년이라고. 이건 작품 초중반부에서 계속해서 어필했던 겁니다. 올마이틱이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그랬고 토도로키 쇼토와의 대립에서도 그랬고 히어로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작사를 내는 히어로 사냥꾼과의 대립에서도 그랬습니다. 미도리아는 항상 능력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였지 성품 면에서는 그 어떤 히어로보다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모두가 그런 미도리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미도리아가 저 올포원의 가모니설에 흔들려 다크 히어로가 돼버렸다. 저렇게 피폐해져 버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고 몰입했던 미도리아의 괴리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건 개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출의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짐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 끝나지 않은 미도리아의 서사의 끝이 원포를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엔딩이라는 겁니다. 미도리아의 서사는 결국 전면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게 되고 우리는 좋든 싫든 그 미도리아의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느끼게 되죠. 그럼 그 미도리아의 서사의 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작품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은 미도리아가 잊혀진다는 겁니다. 사회의 성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안의 미도리아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그 끝이 능력도 잃고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 흔한 동상 하나 없고 8년 동안 방치당하고 그냥 학교에 교사나 하고 있으니 아니 최고의 히어로 어디
어디 갔냐고요. 어떻게 세계를 구한 영웅을 8년 동안 방치하냐고. 이러니 사람들이 참전용사 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졸렬린 마을보다 더 악질이야. 뚝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갑시다. 하렘물에 뚝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캐릭터 팔이지. 하렘물은 노골적으로 캐릭터 혹은 커플을 팔기 위한 장르입니다. 즉 그 어떤 장르보다도 상업적인 장르라는 얘기죠. 이게 막 나쁜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성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하렘물의 뚝심은 셋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가가 가장 애정하는 캐 혹은 서사에 가장 적합한 캐 밀어주기. 저번에 얘기한 니세코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하렘 엔딩 혹은 열린 결말로 가기.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하렘물이 이 엔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기가 가장 좋은 캐 팍팍 밀어주기. 완전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마급, 정확히는 어과초가 여기에 해당되는 편입니다. 우공못과 오등분이 욕 처먹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작품은 저 세 부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두 작품은 어디에 속하느냐? 인기 바닥이고 애정도 없는 캐로 엔딩 내버리기. 뭘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난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난 도대체 저런 선택을 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 자, 인기가 바닥인 걸 과연 몰랐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얘들 뻑하면 하는 게 인기 투표예요. 거기서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 그걸 모를 리가요. 작가가 관심을 안 가졌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보고요. 그럴 거면 도대체 인기 투표를 왜 합니까? 두 작품 다 현실이 배경이니까 하렘 엔딩으로 갈 수 없어서 그런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열린 결말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리고 그럴 거면 서사캐나 인기 캐릭터를 밀면 되잖아요. 왜 인기도 바닥이고 서사도 바닥인 캐를 연결하냐고요. 아니면 혹시나 인기가 없지만 애정 만땅 캐였던 거, 이것도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애정하고 정실로 이어주고 싶으면요, 서사를 저따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어주기 위한 서사를 쌓을 거고 그건 티가 팍팍 납니다. 팬들이 정실이라고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니세코이에서 치토게도 그렇고요, 시원천은에서 카토 메구미도 그렇습니다. 정실 보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진짜 바가지로 욕하는 여동생 시리즈 내역의 키리노와 에로망가 선생의 사기리도 팬들의 극혐해서 그렇지 작가는 정말 열심히 밀어줘요. 여담인데 이제 그만 밀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런 선택이 상업적으로 절대 아니요? 전 이것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요. 몇몇 혹자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하시던데 전 진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잘 나가고 무난하게 엔딩 내면 박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요? 이건 지금 하렘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초에 하렘물 엔딩 작살냈다고 다른 장르 좋아하는 분들이 저 작품들을 보러 올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렘물만큼 고인 장르가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끝납니다. 자, 단편적인 예시로 제가 여기서 언급하니까 아시는 거지, 나이야, 귀칼, 최하위처럼 나름 대중픽을 받은 작품들처럼 핫이슈를 끌었습니까? 그냥 보던 사람들만 열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상업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애초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렘물 자체가 상업적인 장르라니까요? 저 세 부류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저 두 작품의 엔딩은 상업적으로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진짜 어거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5등분의 신부에서 요츠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클리셰 비틀기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츠바의 포지션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츠바는 작중 내 5자매 중에서 가장 연결고리가 적고 방관자 혹은 응원하는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매들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요츠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팬들 사이에서의 호감도 차이만 있을 뿐 작중 내에서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어필을 합니다. 거기에 과거 결혼을 약속한 소꿉친구 포지션까지, 딱 니세코이의 약속의 소녀 오노데라 코사키 포지션이죠. 좋아하지만 방관자 혹은 응원하는 거기에 소꿉친구까지,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패배 히로인 포지션인데 그걸 비틀어서 일종의 반전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렘물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시라라고 자빠졌네. 그럼 납득이라도 시켜주던가. 도대체 장사하라고 만든 장르에서 왜 예술병짓인데? 클리셰 비틀기라 함은 정말 튼튼
단단한 기초와 개연성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했다가는 작살나기 쉬워요. 제가 로맨스 장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로맨스 장르에서의 개연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사랑에 빠질 만한 계기 이유 이거면 됩니다. 근데 요츠바랑 후타로가 사랑에 빠질 만한 계기는 딱 과거의 약속 이거 하나뿐이에요. 현재에서의 연결고리가 부족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푸른 상자처럼 첫눈에 반한 청춘 남성의 시선을 기깔나게 보여주면 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다섯 쌍둥이인데 요츠바한테만 첫눈에 반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님? 아니 그리고 저걸 예술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저 클리셰 비틀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예술적 철학적 가치를 담아내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홍모병 혹은 중이병 걸린 겁니다. 그나마 5등분의 신분은 저렇게라도 설명이 가능한 우공무원 얘는 그렇게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운동케에 꽂혔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우공못 원작은 멀티엔딩으로 났잖아요. 저걸로 까이는 거 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애초에 저 멀티엔딩을 원래부터 계획했다는 거 그대로 믿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봐도 그냥 바가지로 욕먹으니까 수습용으로 부랴부랴 멀티엔딩으로 수정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됐다기보다는 추하다고 느껴질 뿐이고요. 저 맥락이면 귀칼도 나이아도 수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론된 작품들에서 제일 뚝심을 확실하게 잡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작품 최애아이인데요. 우선 장르부터가 럽코, 복수, 막장 등등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이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호시노아이에 대한 복수, 두 번째는 아쿠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뭐가 문제냐? 앞서 얘기한 복합적인 장르들과 정리한 두 가지에서 제대로 끝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MMO하거나 아니면 아예 작사를 내버렸어요. 우선 러브 코미디적인 요소인 아쿠아랑의 러브라인 뭐 말할 거 없이 작사를 놔버렸죠. 왜냐? 당사자가 뒤져버렸으니까. 한 명은 결국 끝까지 이용만 당한 애가 돼버렸고 나머지 한 명은 시체에 뺨따구 후려갈기는 희대의 명장면을 뽑은 애만 돼버렸습니다. 아 루비요? 루비도 희대의 명대사만 뽑고 만 거죠 뭐. 쌤, 나 이미 16살 지났다고? 그렇다면 복수는 어떨까요? 저는 이 복수라는 요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정도로 이 작품의 핵심 장르라고 보았는데요. 솔직히 애매모호합니다. 작품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공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생 후회할 만한 진실을 던지기도 했고 남는 건 사이코 변태제밖에 안 남는 애를 수장까지 시켰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허무합니다. 솔직히 평생 후회할 만한 진실을 던져서 멘탈 작살내는 복수도 세탁기 돌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찝찝했고요. 얘를 바닷속으로 수장시키는 장면도 시원하기보다는 충격적일 뿐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주체자인 아쿠아가 같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니 복수물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복수에서 오는 허망함이냐? 라고 하기에는 방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허망함을 느낄 대상인 아쿠아가 죽어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저 상황 자체가 복수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복수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알리는 것까지가 복수로 볼 수 있고 이후 아쿠아가 동기어지라는 장면은 복수보다는 루비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건 아쿠아의 인간관계죠. 뭐 주변 히로인들이야 럽코선에서 정리되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희생, 사실상 아쿠아의 삶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 환생한 루비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의 스토리의 완성은 그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자, 즉 루비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 소중한 사람의 희생을 받아들여 잘 이겨내면 해피엔딩, 그와 반대로 결국 그 희생을 잊지 못하고 처절하게 절망하면 배드엔딩, 모든 그 이유를 보여준 루비의 결말이 이 작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1화는커녕 반화만에 이겨내버리는 허무한 결말을 내버려서 아주 작사를 내버렸죠.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카사카 이 개새
세 번째 조건, 팬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기. 자,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뚝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뚝심을 제대로 설득도 못했죠. 그렇다면 최소한 팬들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명작, 수작 소리는 못 듣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네 라는 박수는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도대체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야말로 작품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어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게 팬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품에서는 주인공과 히로인 커플이 되는 것이 팬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되는 좋은 예시들을 보여드려야겠죠. 요번에는 두 작품과 한 명의 만화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벌써 세 작품이니까 빨리 시작하죠. 우선 첫 스타트는 가볍게 시작합시다. 바로 아카메가 벤다. 다른 명칭이 아카메만 산다라고 불릴 정도로 주인공 아카메를 제외하고는 아군 적군할 것 없이 거의 다 죽었고 그 죽음이 대단히 처참하기에 다크 판타지의 대명사 같은 작품이죠. 여담인데 얘가 또 장르가 소년 만화도 포함이에요. 왜지? 여하튼 애니메이션도 엄청난 다크다크한 전개로 꽤나 핫했던 이 작품. 더 놀라운 건 이게 원작에 비해서 많이 순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애니메이션만 본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실 텐데 만화 같은 경우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당장의 마지막 화에 지나가듯이 나온 인물들 전부 원작에서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는 게 이거는 진짜 잘못 말하면 유튜브에서 잘릴 각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작의 경우 애니메이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피로도를 선사해줍니다. 당시 저만 해도 아카메가 벤다, 페이트 제로, 사이코패스 등 한참 다크 판타지 혹은 우울한 작품들에 빠져 있었던 때라 웬만한 어두운 작품으로는 꿈쩍도 안 했는데 아카메가 벤다 원작을 보고서 멘탈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바로 또 다른 주인공인 타치미와 그의 여자친구 마인.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원작에서의 마인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유사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사망하는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나은 전개가 아닌가 싶겠습니다만 하필 최종 보스격인 오네스트 대신이 이번엔 실패작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훌륭한 시바지를 골라야지. 우후후후.汚い 이라는 대사를 치는 바람에 설마 그 전개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건 너무 과한 생각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작품이었다는 거. 거기에 타치미는 능력을 쓰면 쓸수록 보고에 잡아먹혀 점점 괴수화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니 피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정말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제발 작품의 방향성 다 필요 없으니까 얘들 행복한 꼴 좀 보자 제발 였습니다. 물론 다크 판타지라는 장르의 특징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두운 전개들이 전부 벌어지고 정말 피폐의 끝판에 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만큼 작품 자체가 대단히 잔혹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작품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팬들의 마음을 들어줬던 건지 아니면 본인 장르가 나름 소년 만화인데 너무 어둡게 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건지 마지막에는 타치미도 살고 마인도 사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정말 완벽한 다크 판타지 엔딩으로 갔으면요 애니메이션 엔딩처럼 전부 다 죽어야 합니다. 다크 판타지의 해피가 무슨 소리입니까? 전부 파멸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크 판타지의 정수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갔다면 분명 아카메가 벤다는 지금도 수작이지만 더 수작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만 그랬다면 많은 팬들이 마음을 아파했겠죠. 그리고 사실 이 해피엔딩에 불만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매운맛을 너무 많이 맛봐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매운 걸 좋아해도 그렇게 계속 먹으면 속 배려. 엄밀히 말하면 아카메가 벤다는 어떤 선택을 했든 수작 평가를 받을 정도로 꽤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런 팬들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시로 보여주려고 거론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진짜 팬들이 원하는 선택 안 했음 작살났을 작품들이거든요.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소년 만화계의 대표주자 나루토. 아니 팬들이 원하는 선택을 안 했음 작살났을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소년 만화의 대표 키워드 원나블 이 세 대작 중 하나인 나루토가 작살날 작품?
진짜 욕먹고 싶어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나루토가 평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맞으며 나루토라는 작품이 만들어낸 업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었던 최종전인 닌자대전. 네, 솔직히 좀 질질 끌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최종전이고 나루토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니 좀 길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길어져 다소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종 보스였던 마다라의 경우는 무슨 좀비 맞구나? 아니라고 할 수는 없네. 여튼 애가 계속 죽지도 않고 살아나요. 물론 최종 보스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심한 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뜬금포 최종 보스 카구야. 아니 누가 봐도 최종 보스는 마다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수 후려갈겨서는 제대로 된 떡밥 없이 카구야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 부분이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이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후 극장판을 위해 노선을 튼 것이다. 도저히 마다라는 수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선을 튼 것이다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 얘기할 문제점들은 좀 심해요. 最低ですね。 그 첫 번째, 졸렬린 마을. 나루토 하면 아주 대표적인 밈이자 문제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길다. 잘 들어. 3대 호카게와 그의 아내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아이인 나루토의 몸에 구미를 봉인했는데, 그저 몸속에 구미가 봉인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린아이를 마을 전체가 왕따를 시키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자신의 동료를 구했으나 임무 하나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전쟁에서 대활약을 한 인재 중에 인재, 하얀 이빨을 왕따를 시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그래놓고서 나중에 나루토가 겁나 짱짱 세지니까 그제서야 살기 위해 칭송을 해대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전쟁의 대표 피해 약소국인 비마을 출신 전쟁고아 앞에서 私たち大国も痛みを受けてきた 라는 전설의 명언을 날린 참 살기 좋은 마을, 나뭇잎 마을. 뭐 기타 등등 뭐 씨발 많기도 하네. 진짜 이 시키들은 페인이 나뭇잎 마을 부수게 했을 때 다 그냥 작사를 내버렸어야 했는데, 사실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랬는지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주인공 나루토, 그런 고난과 비난을 이겨내고 복수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금까지의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너무 비호감입니다. 진짜 최악의 수준이다 보니까 인정받기보다 전부 부숴버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개연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나루토라는 작품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인정받게 된다 라는 아주 소년만화스러운 주제인데, 여기서 오는 쾌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投資すればいいのに。 그나마 얘는 반감 수준에서 끝이지, 다음 단점은 사실상 작품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눈깔 올 혈통대전. 작품의 화수가 진행될수록 어떤 캐릭터들의 노력으로 이겨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걔가 태어난 혈통빨로 이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특히나 그놈의 우치아 일족, 얘네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나름 환술갑 정도의 눈깔이었는데 나중에는 눈깔에서 막 불 나오고 눈깔에서 갑옷 만들고, 아니 이게 뭐냐고. 심지어 나름 진성 노력파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량도 줄고 저 정도의 강함을 보여주지도 못해요. 아, 밤가이요? 그건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하잖아. 거기다가 결국 하반시 불구돼버리고 결국 최술의 노력의 끝이 저거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러니 진성 노력파인 가이랑 롱리가 호구 취급을 받는 겁니다. 뭐 좋아요. 이것도 결국 주인공이 아닌 진기로 라이벌인 사스케 혈통이고 최종 보스격 캐릭터들 혈통이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주인공 나루토도 결국 혈통빨 구미빨이라는 겁니다. 후반부에 밝혀지긴 나루토의 어머니 쪽 가문이 유명한 마나톤 가문이 우즈마키가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미를 컨트롤하게 된 이후로 말도 안 되게 무쌍을 찍는다는 거, 심지어 진짜 막판에 가면 알고 보니까 뭔 최초 인술의 조상격인 오츠츠키 아수라의 환생이라는 설정까지, 아주 보정이라는 보정
인정을 다 받아요. 이러면 결국 노력을 해서 어느 정점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 혈통빨, 구미빨, 심지어 환생빨까지 받아야 된다. 역시 노력보다는 태생이 최고지 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나루토의 단점은 작품의 주제를 해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까딱했으면 저 리스트의 조상격인 작품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루토는 지금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엔딩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진짜 미운 정도 정이라고 계속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봤던 팬들, 그 팬들이 원하는 엔딩을 보여줬어요. 뭐 가볍게 다시 보는 나루토와 사스케의 대결, 심지어 장소도 둘이 갈라지기 직전에 싸운 곳인 종말의 계곡, 거기서 보여주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레알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거기에 나루토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호카게가 된 모습,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나루토가 그렇게 굴러댔으며 여러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이고 팬들도 이거 하나 보려고 끝까지 지켜본 것이니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완벽한 엔딩이죠. 어떤 갑자기 능력 잃고 교사나 쳐 하는 그 작품과 다르게 말이죠. 생각할수록 열받네. 最低ですね。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히나타와의 결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나루토와 사스케와의 대결? 분명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최종 결전이기는 해요. 나루토가 혹하게 되는 거 작품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 안 보여주는 등신 같은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욕 처먹을 일 있어요? 이 두 개는 아주 완벽히 예정된 미래죠. 하지만 사실 히나타는 팬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왜냐? 원래 나루토의 메인 히로인은 사쿠라였기 때문이죠. 초창기 때부터 함께해온 파트너이며 짝사랑의 대상, 심지어 마지막 전쟁에서까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인공호흡이지만 키스신까지. 여러모로 작가가 마지막까지 밀어줬던 게 사쿠라예요. 반면 히나타는 어떨까요? 거꾸로 나루토를 동경 짝사랑하는 모습, 나루토를 위해서 뭐든지 헌신하는 모습, 거기다 모두를 포용해주는 힐링캡 포지션까지. 너무 완벽한 패배 히로인 포지션이죠. 그런데 뭐 결과는 히나타랑 결혼하게 됐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 것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나타가 호감도 맥스였고요, 사쿠라가 비호감도 맥스였기 때문입니다. 히나타가 호감도 맥스인 이유는 방금 다 얘기했죠? 거기에 페인전에서 보여준 모습. それが私の人道だから。 그럼 사쿠라는 뭐가 문제였냐? あいつ両親いないじゃない저 한마디가 어썸하죠? 유교 국가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광역 패들이 거기에 그걸 말한 저 싸가지 없는 표정까지. 진짜 저 딱 한 장면만 봐도 왜 비호 감독가 맥스 찍는지가 나와요. 거의 뭐 예술의 경지야. 사실 사쿠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린 날의 흑역사 같은 거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임팩트가 너무 큽니다. 아니 보는 내가 바람에 상처받았다니까? 그런데 저런 소리를 하는 친구를 선택하고 히나타 같은 천사 그 자체를 포기한다? 이건 팬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작품이 끝날 때까지 많은 팬들이 히나타를 지지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팬서비스의 권위자가 있으니 바로 마시마 히로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작품으로 얘기 드리자면 레이브, 페어리테일, 에덴즈 제로, 페어리테일, 백년 퀘스트, 네드로까지 한 작품 완결이 작가 은퇴와 직결되는 장편 연재작을 무려 3작품이나 완결을 냈으며 지금도 2편의 작품을 연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럼 앞서 얘기한 2작품처럼 작품을 얘기해야지 왜 작가를 언급하느냐? 우선 전제 좀 깔고 갈게요. 제가 레이브는 안 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요. 데드록은 아직 연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까지 연재분 보면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해. 저 2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3작품이 거의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작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난한 패스트푸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평작이고 아주 무난해요. 그래서 그냥 마시마 센세이구나, 여전하시네 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 주제가 주제인인 만큼 단점 먼저 얘기 드릴게요. 진짜
진짜 스토리가 개쓰레기입니다. 너무 못 만들어요. 심각할 정도로. 이거 진성 빠돌이 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팬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스토리 담당자 한 명만 뽑아주세요 제발 이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뭐 여전한 거 보면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네. 마시마 센세의 작품들은 전부 소년 만화입니다. 소년 만화에는 그 특유의 편의성, 주인공 보정이 있는데 이거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머리에 물음표가 안 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년 만화에서 밸런스 너무 어려워요. 장편 소년 만화에서 밸런스 문제 안 생기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아니 뭐 엄청 강하다고 막 유세 떨고 난리인데 주인공들의 각성이 다 그냥 이겨버려요. 어떻게 각성하냐? 딱 세 레파토리 내에서 놀아요. 1. 가민이들이 내 소중한 동료를 건드려 용서치 못한다. 2. 난 소중한 동료를 지킬 거야. 그러기 위해서 더 강해진다. 3. 이것이 동료들이 하나로 모이니 길드의 힘이다. 뭐 그래 좋아요. 이게 전형적인 소년 만화 전개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케일들이 너무 커지니까 상대로 나온 애들이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애들이 나오는데 너무 쉽게 털려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에 나온 애들보다 약한 애들인데 주인공 일행이 고전을 하네? 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면 이런 애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 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 마시마 히로 센세의 작품은 제가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완벽한 스토리, 설득력 있는 뚝심 이 두 가지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들이야말로 이번 주제에 맞게 대차게 까여야 할 것 같지만 우리 마시마 히로 센세가 기깔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팬들이 원하는 걸 기깔나게 잘 보여준다는 거. 진짜 팬들이 원하는 거, 뽕 차오를 만한 거 다 넣어서 기가 막히게 정상화를 시켜버려요. 방금 얘기한 밸런스 붕괴 장면들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지나게 살립니다. 막 압도적으로 패배해서 구르는 모습 보여주고 싸우고 있는 캐릭터의 과거를 보여주고 그 캐릭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동료 혹은 연인을 보여주고 하여튼 감정뽕 차오를 만한 요소란 요소는 기깔나게 채워 넣어요. 그 다음 브금 하나 딱 기깔나게 깔아주면 이런 마시마 히로 센세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플링. 소년 만화에서의 커플링은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감초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자신은 절대 커플링을 그리지 않을 것이니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오다 센세의 원피스를 보면서도 팬들은 얘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나루토도 보세요. 히나타랑 이어지니까 호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명작 강철의 연금술사 마지막 뭐로 장식해요? 이과식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한테 네 인생의 절반을 줘. 그런데 소년만의 커플링이 중요치 않다?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소년 만화를 파는 팬분들 중 많은 분들이 2차 창작을 통해서 우리네 망상을 해결하죠. 그러나 마시마 센세께서는 우리의 망상을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 마시마 센세의 커플 서사는 웬만한 러코 작가보다 개연성 있고 스토리가 탄탄해요. 막 스토리 내에서 썸 타는 애들끼리 자주 붙어다니고 그 상대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이거 커플 좋아하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막 어머 어떡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미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 SNS에 팬들이 원하는 커플 일러를 그려서 올려주고 그 자녀 버전 일러스트까지 그려서 올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제는 하다 평행우주로 넘어가 그 자녀들을 공식화 시켜버리는 미친 짓을 해버려요. 여담으로 제가 한동안 마시마 히로 센세 작품을 안 보다가 최근에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도 이거예요. 알고리즘에 나츠랑 루시 딸내미가 뜨는 거임. 아니 저거 보고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진짜 팬들 행복사에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공식이 끝내주게 팬서비스를 해주는데 어찌 이 작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호구 잡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질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이번 파트는 팬심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리뷰가 진행되기에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비교했을 때 더더욱 주관적일 예정입니다. 플러스 이번 파트는 유독 욕이 많은 예정입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작품들은 어떨까요? 우선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팬들이 작품 내에서 보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최종 보스다운 포스. 사실 이건 모든 소년 만화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최종 보스라 함은 주인공 성장의 원동력이자 주인공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목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포스를 풍겨야 하는 게 당연지사. 때문에 많은 소년 만화의 보스들은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교만하거나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손바닥 위에 태양을 만드는 것쯤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 그런데 귀칼 최종 보스 키부츠지 추자는요? 그런 무게감, 능력 전부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교만하고 찡찡대는 찌질로 묘사해버립니다. 여담으로 몇몇 분들이 제가 추잔이라고 부르는 걸 오타라고 생각하시던데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 이름이 무잔인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자신을 자연재해 드립칠 때는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후 얘가 보여주는 모습은 추하게 그지없어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는가? 아니요. 작품에서는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는 건 촉수고 하다가 휘적휘적 하는 게 끝이고 그냥 겁나 회복력 좋은 걸로 퉁치는 겁니다. 아니 튜닝의 완성은 순정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할까요? 1기 초반에 나온 손온이랑 뭔 차이인가요? 그냥 손온이 손에 칼날 달고 속도 겁나 빠르고 회복력이 겁나 말도 안 되면 추잔이에요. 아니 상향급은 바라지도 않고 뭔가 하얀 출신인 루이나 붙이는 애 정도의 개성은 보여줘야죠. 뭔 바퀴벌레 새끼 내려왔어. 그렇다고 얘가 무게감 진중함이라도 있는가? 아니요. 맨날 지가 왜 밀리는지도 몰라서 낑낑거리고 나중에는 살고 싶다고 추하게 도망치려고 하고 특히 그 아기 변신 씨는 진짜 추함 그 자체이니 심지어 마지막에 2년 감동 눈물은 아휴 이러니 사실 진 최종 보스는 상현일 코쿠시보라는 소리가 나오죠. 때문에 귀칼 최종전이 팬심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최종전의 전개 방식. 이건 이미 초반에 길게 떠들었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 전개 방식이 존버 전개라는 게 최종전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흉이고요. 2. 솔직히 네즈코의 비중을 더 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두 번째, 그래도 나름 최종전 전까지 서브 주인공 포지션을 맡아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 그거 대비 막판에 했던 역할이 너무 적었습니다. 추전 막탈 같이 딜을 넣었던가 아니면 기존 힐러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직관적인 힐러의 느낌을 더 주던가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막판 힐링 준 게 피 빨아서 힐링 됐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심지어 이것도 결국 대사 처리야. 세 번째, 커플링 서사. 제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커플링 서사는 소년 만화의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합니다. 해서 중간중간 혹은 후일담에서라도 그 이야기를 풀어줘야 하죠. 귀멸의 칼날에서도 여러 커플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커플링으로 한카나, 기유시노, 젠네즈, 이노아오 이렇게 4커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커플링 서사를 풀어준 커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 뭐 기유시노야 오타쿠들의 망상에 가깝다고 칩시다. 솔직히 처음 임무에 같이 엮인 것 말고는 접점이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팬들이 밀어주면 최소한의 서비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노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시노부가 약 먹으며 죽을 각오를 했을 때 위로해주던가 등등. 근데 나머지는 결국 최종적으로 공식 채택이 됐는데 너무 뭐가 많이 없어요. 우선 주인공 메인 커플인 탄카나. 그나마 주인공 커플링이다 보니 뭐가 좀 있기는 해요. 초반에 동전 던지기 씬이나 頑張れ人は心が原動力だから 중반부에 탄지로 간호하는 씬이라던가 그래도 뭔가 이것저것 있기는 한데 너무 부족하고요. 결국 후일담으로 넘어가서 썸 타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뜬금 후손들 나와서 그냥 간접적으로 결국 결혼했답니다 짜잔 이러고 만 거예요. 아니 최소한 서로 뭔가 데이트한다던가 그런 달달구리한 장면이 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탄카나는 뭐라도 있지 나머지 두 커플링은 그마저도 없어요. 젠네즈? 솔직히 제니치 짝사랑 원툴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제니치가 초반에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냥 극강에 얼빠여서 좋아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 네즈코가 제니츠한테 사랑에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제니츠가 정말 멋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네즈코가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해요. 이노아오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솔직히 이노스케가 아오이한테 훈련 때 깽판 친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건데 서로에게. 아니 러커물도 아니고 굳이 이걸 작가가 보여줄 필요 없는 거 아님. 괜히 본인이 보고 싶은 거 안 보여줬다고. 성내. 네, 맞습니다. 뭐 소년만 하잖아요? 로맨스가 메인이 아니죠. 오히려 작가가 팬들의 소리를 들어줘 팬들이 엮은 커플링을 공식으로 해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인정하는데요. 그럼 메인 서사를 기깔나게 잘 뽑던가요. 메인을 조졌으니까 최소한 팬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팬들이 그냥 대충 니들이 밀고 있는 커플이 얘네들이구나, 알았어, 내가 공식화해줄게 라면서 후일담에 서로 눈 마주치고 헤헤 한 다음에 한평생이 지난 후 우리 결혼해서 후손을 낳았어요 하면 와 우리가 밀었던 커플링이 공식화가 됐어요, 아유 좋아라 이럴 것 같냐고요. 공식화됐음 좀 팍팍 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마저도 결혼식 올린 모습도 아니고 후손들 모습으로 떼우는 건 뭔 짓거리냐고. 하다못해 강연 마지막처럼 가족 사진이라도 보여주던가. 진짜 화병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팬들이 보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데쿠가 최고의 히어로가 된 모습. 2화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これは僕が最高のヒーローになるまでの物語だ。 그니까 나루토에서 나루토가 자신이 호카게 되겠다고 선포하는 거, 원피스에서 루피가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 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가 네즈코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 최하위에서 아쿠아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최종 목표고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보여줘. 이 같은 작품이. 아니 소년만 하잖아요? 목표를 잡았잖아. 그걸 이뤘을 때 쾌감, 뿌듯함 이런 걸 줘야죠. 이걸 다 내팽겨치는 건 뭐냐. 뭐 이런저런 뭐 방향성이네 뭐네 제가 이미 다 떠들었으니까 뭐 이건 됐고, 니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잖아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걸 안 보여주면 뭐 하자는 겁니까? 뭐 몇몇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뭐 교사가 되는 게 쉬운 줄 아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들을 하시던데 정말 죄송한데 저건 도저히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과대포장도 아니고 그냥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 아니 당장 나루토에서 나루토가 호카게가 안 되고 능력 잃고 닌자 학교 교사하며 소확행하면서 살면 팬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원피스에서 루피가 해적왕 되지도 못하고 뜬금 타노스 마냥 시골 들어가서 농사만 지으면 팬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겠냐고요. 진짜 전세계 사람들한테 역적 소리 들을걸요? 신네. 그리고 두 번째, 데쿠와 오차쿠가 커플이 되는 모습. 나이아에는 은근 커플링들이 있는데요. 당연하겠죠. 캐릭터가 저렇게 많으니 커플링 덕후들이 연성하기 딱 좋지 뭐. 그중 사실상 공식에서 원툴로 밀어주고 있는 게 데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험도 좀 크게 다칠 뻔한 걸 데쿠가 구해주고, 중간중간 서로 의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最近村に心がざわつくんが多くてね。 특히 데쿠가 엇나갈 때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설하는 모습과 緑谷イズクは力の責任を全うしようとしてるだけの普通の高校生なんだ。 오차코가 극 후반부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위로해주기 위해 자신의 얼마 안 남은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가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사실상 공식이 공식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었는데 뜬금 7년 뒤가 나오고 서로가 결혼은커녕 커플이 됐다는 묘사, 아니 서로 교류했다는 묘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직전까지 그렇게 썸 탔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진도가 1도 안 나갔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따로 교류했다는 묘사조차 없다고?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썸 탔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연락을 했겠다. 이러니까 괜히 데쿠가 능력을 잃어서 버려졌다, NTR 당했다 이런 소리가 나던 거 아닙니까? 진짜 화병나.
최하위 팬들이 보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작품만큼 보고 싶은 게 갈리는 작품도 없었을 겁니다. 당장 이 작품을 복수물의 관점으로 보느냐, 러브 코미디물의 관점으로 보느냐로도 갈릴 거고요. 러브 코미디의 관점으로 봤을 때 메인 히로인 자리로도 갈릴 테니까요. 때문에 철저히 제 취향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카미키 히카루의 최후는 괜찮았다고 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수하는 전개는 좀 허무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히카루는 저렇게 죽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의 장면은 바로 같이 동기어진 한 아쿠아, 즉 아쿠아의 죽음이죠. 우선 팬들은 모든 복수를 끝마치고 행복하게 사는 아쿠아를 보고 싶어라 했습니다. 두 히로인 중에서 아쿠아는 누굴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루비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나름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못하면 뭐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주인공을 죽여버리니 팬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와르르 멘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정말 아쿠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억장 와르르해서 분노로 바뀌었던 거고요. 자, 우선 아쿠아의 죽음이 같이 있었나? 아니요. 굳이 아쿠아가 동기어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애들이 자수하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 짓 안 해도 철컹철컹이었다는 거죠. 굳이 자수씬에 집어넣는 바람에 안 그래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아쿠아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왜 넣은 거야 굳이? 그리고 정말 아쿠아를 되살릴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요. 우선 이 작품 자체가 전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현대 판타지 작품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호시노 아이도 다시 전생시켜달라고 땡깡 부린 게 아니에요. 작가가 맘만 먹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담인데 사실 그 전설의 명짤이 나왔을 때 진짜 개막장으로 둘 사이에서 애기가 생겨 그 애기가 호시노 아이의 심지어 작중 내 신적인 존재처럼 묘사되는 존재 츠쿠요미라는 아이가 등장하고요. 아쿠아가 죽기 직전 아쿠아가 정말로 보고 싶은 환상을 보여주며 죽어가는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예수 빙의한 것 마냥 물 위에서 서서 말이죠. 아니 이 정도면 살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짜 저 장면 보면서 막 안쓰럽다 눈물 난다 이런 느낌보다 빨리 아쿠아 건져 이 놈의 새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정체로 추측되는 게 과거 아쿠아랑 루비 전생이 구해준 까마귀가 영물이 됐다는 설도 있는데 아니 죽기 직전에 얘를 살려줬더니만 은혜를 고작 위로해주기로 끝내버려? 역시 검은 대가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용서가 됐습니다. 우선 구차한 변명을 좀 씹으려보자면 아쿠아가 설마 다른 범죄자 애들 자수할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히카루는 지금까지 본인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다른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켰죠. 때문에 잡혀간다 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루비를 노릴 수도 있으니 아쿠아가 직접 마무리하는 게 맞는 전개기는 하죠. 그리고 츠쿠요미가 간섭을 못했다는 건 뭐 뻔하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적 존재는 현실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뻔한 클리셰가 있으니 네 알아요. 겁나 구차한 변명이라는 거 저걸로 솔직히 해명이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변명이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대하길래 저는 용서가 됐느냐? 사실 저를 포함한 본 작품의 그림작가 요코야리 맹고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요코야리 맹고는 해피한 걸 그릴 때보다 피폐해져서 너덜너덜한 장면을 더 기깔나게 잘 그립니다. 즉 아쿠아가 죽음으로써 주변인들 특히 루비가 처참히 망가져 멘탈 나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루비가 잠깐 멘탈 나간 장면도 그렇게 맛도리로 잘 그려줬는데 자신한테 너무나 소중한 유일한 안식처인 오빠가 죽었으니 진짜 처참하게 무너지겠지? 거기에 아쿠아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망가지게 될까? 요코야리 맹고 센세는 그걸 진짜 기깔나게 그려주시겠지? 너무나 기대돼. 아카사카 이 개색! 이게 진짜 겁나 열받는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간 것까지는 뭐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야 작가 마음이고 뻔하지만 나름 왕도적인 결말이니까요. 근데 유일한 자신의 혈육이자 첫사랑이자 안식처인 오빠가 뒤졌는데 4컷 부활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중간에 전 친엄마가 잘 사는 모습 봐서 멘탈 나간 것보다도 더 못한 반응을 보이냐고요. 아니 진짜 딱
1화만 더 넣었어도 이렇게 욕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고작 4컷에 넣는다고요? 이게 뭔 같은 상황입니까? 내 컷 일상물이냐고. 병신새끼야, 지 장르를 착각한 거야 뭐야? 새삼 아카사카 작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씬은 정말 기깔나게 잘 뽑아요. 카구야는 고백받고 싶어해서의 크리스마스 고백씬 진짜 기깔나게 잘 뽑았습니다. ロマンティックです。 근데 그 다음에는요 계속 재미가 떨어져요. 특히 이게 작가가 그리기 싫은 게 티가 팍팍 납니다. 그냥 대충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대충 하자, 이런 느낌을 너무 세게 받아요. 이 짓거리를 여기에서도 한 겁니다. 자, 루비의 충격 고백씬 기깔나게 잘 뽑혔죠. 루비랑 아쿠아가 키스하는 씬 서사 진짜 재미있게 잘 뽑혔어요. 히카루의 진심이 드러나는 씬, 물론 요코야리 맹고가 기깔나게 잘 뽑은 것도 있지만 그 전개 방식도 진짜 잘 뽑은 겁니다. 아쿠아의 동겨진 씬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잘 뽑혔어요. 네, 지가 잘 만들고 싶은 씬은 기깔나게 잘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세요. 수습을 못해요. 아니, 이 인간이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그냥 대충 싸지르고 끝내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깔끔한 마무리는 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이 작가는 용두 3위가 디폴트 값입니다. 지금 신작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용두 3위일 거예요. 진짜 200% 확신합니다. 이 리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마지막을 망치는 게 명작의 완성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니까 일부러 자극적인 요소를 넣어서 주목을 이끌기 위해, 혹은 작가들이 홍모병 걸려 특별한 엔딩을 넣기 위해 엔딩을 조져놨다는 얘기죠.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지만 다 필요 없고, 나이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작품은 이미 충분히 이슈화가 됐던 작품들인데 굳이 흥행을 위해서 엔딩을 조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져서 만든 엔딩이 무슨 철학과 사회적 메시지가 있죠?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태할 뿐이에요. 엔딩을 깔끔하게 낸다고 혹은 무난하게 낸다고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소비자들이 그런 작가들의 상황들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독자들, 시청자들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확실한 건 의무는 아닙니다. 그걸 꼭 해줘야 할 의리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최소한 엔딩은 정해놓고 작품을 만들자. 원래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작품들이 후속편들을 냈죠? 그럼 저도 후속편 얘기를 해야겠죠? 처음 이 리뷰를 하면서 정말 꾸준히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1. 귀멸의 칼날은 그래도 후일담으로 수습 잘했다. 2. 나이아는 추가 엔딩으로 잘 수습했다. 3. 최야는 조졌다. 最低ですね。 사실 이 리뷰를 제작하기 전부터 요런 여론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후일담의 전반적인 내용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들은 후일담을 제외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뭐 저한테 양심 있음 귀멸의 칼날은 제외해야지, 양심 있음 나이아는 제외를 해야지 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 뭐 양심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 들어가기 앞서 공통적인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노골적인 팬들 달래기용 혹은 면피용 엔딩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 추가 엔딩들 과연 팬들이 비판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았음 나왔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 엔딩들은 팬들의 정당한 분노가 만든 결과물이고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작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단순히 작품을 작가 혼자가 만드는 것이 아닌 팬들도 같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팬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후일담 자체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참고로 이 모든 것에는 아카사카 아카의 최애야는 제외입니다. 그럼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림. 귀멸의 칼날의 후일담은 바로 탄지로의 근황보고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를 드리자면 탄지로 일행은 잘 지내고 있다. 다른 주들도 잘 지내고 있다. 제니치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일담이 잘 담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얘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후일담이 뭐 엄청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 얘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뭐 소소하게 떡밥들 회수한다던가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됩니다. 별로 큰 거 안 바래요. 그러니 얘들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잘 보여줬음 충분히 역할을 한 거죠. 두 번째, 제니츠와 네즈코와의 관계. 제가 바로 직전에 네즈코와 제니츠의 서사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후일담답게 제니츠와 네즈코가 커플이 될 여지를 보여줍니다. 커플 덕후로서 만족스럽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달달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멸의 칼날 후일담이 아쉽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발열점으로 인한 수명 이슈. 사실상 귀칼 설정 중 해피엔딩을 막는 설정 중 하나가 바로 발열점으로 인한 수명 단축 이슈죠. 작품이 해피엔딩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무리수를 두더라도 수명이 조금씩 회복된다던가 그런 여지를 던져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괜시리 탄지로가 자신한테 얼마 안 남은 시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소년만하고 해피엔딩이 난 작품이잖아요? 이 정도 만화적 허용은 다들 넘어가 준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나. 후일담 자체가 너무 탄지로 가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가 조연들 혹은 주인공 일행과 다른 일행들과의 후일담 케미를 더 보고 싶은데 그걸 보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가 아쉬움인데 탄카나랑 이누아오는 더 보여줘야 했던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후손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소 자녀들은 보여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지가 보고 싶은 거 안 보여줬다고 찡찡거린다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네, 찡찡거리는 거 맞고요. 그럼 커플링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본편에서 안 보여줬으면 후일담에서라도 봐야지. 나히야의 후일담은 데쿠우라의 서사를 보여준 에피소드, 최근 나온 데쿠가 4위를 먹은 에피소드, 이렇게 두 에피소드인데요. 줄거리는 뭐 지금 얘기한 대로고요. 여기서 잘 보여준 포인트라고 한다면 미도리야와 우라라카가 커플이 되는 서사를 길고 심도 있게 잘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여러 조연들이 잘 성장하고 잘 지내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새 작품 중에서 제일 수습을 잘하기는 했어요. 진작 이랬으면 좀 좋아. 개인적으로 커플링 서사도 만족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조사하면서 발견한 건데 다른 커플링들도 은근 던져줬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아의 후일담이 아쉬운 이유, 사실 이건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도대체 8년 동안 왜 쌩까신 거죠? 이 8년 공백에 대한 해명을 안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상 나이아 엔딩을 참전용사 엔딩이라고 욕먹게 한 가장 큰 원흉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해명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논란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명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이번 새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데요. 뉴스에서 막 데쿠의 재등장 막 올려치기 하고 극찬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 8년 공백을 제대로 해명을 안 하니까, 아니 8년 동안 방치해놓고 수트 입고 영어 활동하니까 이제 와서 올려치기 하네?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저 새끼들 데쿠 학교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단 린치할 때부터 알아봤어. 졸렬린 말 같은 새끼. 뭐 이래저래 불만을 표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이 두 작품은 팬들의 분노에 응답했고 그걸 보고 분노가 내려앉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담인데 이것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팬들이 별로 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냥 뻘짓 안 하고 얘들 잘 지내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박수 친다니까요? 이걸 뭐 호구다 뭐다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기에 아쉽더라도 잘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괜히 얘들 잘 되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흐뭇훈훈 하잖아요. 심지어 장편 작품들이니 애정이 깊을 수밖에요. 다만 저처럼 작가가 호구 취급하는 것 같고 엎드려 절 받는 느낌 받아서 찝찝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작가들은 엎드려 절이라도 해줬지, 한 새끼는 오히려 팬들을 역으로 도발하는 짓거리를 했는데, 최애아의 후일담은 단행본 추가본, 소설 최애아의 두 사람의 에뛰드 후일담, 이렇게 두 개인데요. 뭐 하나하나 조조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우선 단행본 후일담부터 얘기해볼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 주저리 떠드는데 내용 요약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뭐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 1. 최애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 2.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대상을 찾는 것, 그것이 최애. 3. 최애들도 팬들을 사랑함. 더 줄여서 한 줄 요약, 최애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쌍방사랑.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보아하니까 뭐 작품의 주제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우선 이렇게 대놓고 작품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는 걸 인터뷰도 아닌 작품 내에서 떠들어대는 거 진짜 오글거리고 짜증나고 와닿지도 않고 꼴불견에 겁나 더럽게 짜칩니다. 그걸 잘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결국 작품의 서사로 얘기해야지 저런 식으로 주저리 떠드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주제 전달 방식 중 진짜 제일 최악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전달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이 주제가 작품 내 다른 캐릭터들한테 잘 적용되냐? 아니요. 이거에 해당되는 건 사랑받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끝내 팬들과 자신의 자녀를 사랑한 호시노 아이. 일방적으로 자신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진정한 사랑을 잃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키미키 히카루, 이렇게 둘 뿐입니다. 나머지 캐릭터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엔딩 욕 처먹는 요소랑 하등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럼 쌍방 사랑하고 쌍방 최애여서 네컷 부활했냐고. 이러니 전혀 와닿지 않고 짜증만 나는 겁니다. 아니 뭐 독자들한테 훈수 두는 거야 뭐야. 개쌉 소리 하지 마시고 네컷 엔딩 수습이나 하시라고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설 두 사람의 에티드는 이것보다 가관인데, 후일담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1. 사실 츠쿠요미는 신이 아닌 죽은 자의 기억을 씹는 기술을 알고 있는 집안의 아이. 2. 아카네는 부두술에 빠져 아쿠아 기억 씹는 거에 집착함. 3. 카나는 아쿠아를 잊지 못하고 이따금 공허함을 느낌. 4. 루비는 점점 정신이 붕괴되어 삶의 이유를 못 찾아 헤맴. 이건 팬들을 연맥이는 수준을 넘어 능욕하는 단계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썰을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출처도 없는 카더라다 보니 그냥 한참 여론이 안 좋으니 그 여론에 탑승하기 위한 모함 혹은 찌라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건 수습은커녕 그나마 남은 작품성, 상품성, 아니 창작물로서의 가치, 팬들에 대한 존중 따위 다 말아먹은 진짜 자신의 커리어를 작살내다 못해 가루로 만든 개 등신 쓰레기 같은 엔딩이니까요. 이건 제가 확신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중이가 자기 망상을 소설로 끄적인 것 같은 조인고교, 자기 성적 취향을 나열한 것 같은 나만 들어가는 숨겨진 던전, 이 쓰레기들도 하지 않은 등신 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엔딩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가? 우선 작품의 개연성을 더 떨어뜨리고 주제의식도 작살내버렸다는 거. 뭐 뒷단에는 츠쿠요미가 왜 아쿠아를 구해지 못했는지, 소중한 아쿠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루비가 다시 일어났는지 등등 이런 개연성 부족 파트를 해명이랍시고 떠든 것 같은데 그게 더 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결국 신에게 빙의를 했든 아니면 구해준 까마귀가 빙의를 했든 여하튼 능력자가 아닌 죽은 자의 기억을 씹는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아이가 츠쿠요미라는 건데, 그럼 씨발 도대체 이 물리에 선 건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겁나 까마귀들 몰고 다니는 건요. 심지어 얘들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신적 능력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뭐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빙의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지가 그려놓고서 뜬금 무능이라고 하는 건 뭔 짓거리인데. 아니 그리고 지가 단행본 추가 파트에서 얘기한 게 최애찬가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최애와 최애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본인이 주제를 결국 해피엔딩으로 해놓고서 갑자기 히로인 3명을 정신병 환자 끼들로 만들어버린다? 아니 할 거면 처음부터 배드엔딩으로 가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딩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팬들을 대놓고 능욕하는 엔딩이라는 거예요. 팬들이 원하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1. 아쿠아를 살려내. 2. 남은 사람들 서사를 더 넣어줘. 1번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루비의 해피엔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2번 남은 사람들의 서사를 추가하는 전개가 그나마 팬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죠.
실제로 이게 먹힌 게 귀멸의 칼날입니다. 컷신으로 넣었던 장면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으며 단행본 추가 파트를 통해서 왜 굳이 후손 엔딩을 넣었는지도 나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했느냐의 여부는 팬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해명했고 그걸로 이해하는 팬들이 꽤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같은 작품, 아니 이제는 작품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 이 쓰레기는 그걸 설명하고 해명하라니까. 응? 해피엔딩이 불만이야? 그럼 나 파멸이야. 이지랄한 겁니다. 이게 아예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게, 보세요. 작품의 엔딩이 난 게 1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소설이 나온 게 12월 18일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팬들한테 수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저딴 엔딩을 냈다고? 이 씨발 팬들 협박하냐? 이게 얼마나 개 등신 같은 짓거리냐면, 우리야 결국 열받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따구로 광역으로 끌면 팬들이 이 후속작을 봐주겠냐고요. 결국 지가 쌓은 커리어 지가 박살내는 겁니다. 진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다 진짜.